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손해사정사 선택 기준입니다.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손해사정사가 맞냐, 그리고 손해사정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그 지역에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인데요, 뭐니 해도 경력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경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손해사정사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걸 하시죠. 저 역시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병원 영업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블로그를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블로그, 카페 등등 온라인 쪽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당연히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블로그도 검색을 해보면 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속 오프라인으로 뭐 20년씩 하다가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전자와 같다는 거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제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제가 블로그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사고에서 보상까지라고 하는 제 블로그 있는데요, 밑에 내려 보시면 저에 대한 게 나오고 이 전체 보기가 있죠. 그 전체 보기를 보면 471 돼 있습니다. 이거는 471건의 이 포스팅을 했다는 의미고요. 물론 이제 사건 수가 이제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되겠죠. 근데 이제 471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했느냐, 이게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보면 맨 끝으로 이렇게 목록으로 가서 맨 끝으로 가면은 처음 시작한 날짜가 있어요. 이 사고에서 보상까지 블로그는 제가 2012년 5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업을 한 거는 온라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적어도 온라인부터 시작한 게 이 정도니까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좀 더 오래 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전체 글 471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블로그인데요, 이거는 사고보상 아카데미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이거 역시 201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늦게 만든 건데 보상제대로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요거는 2014년도에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글 수는 849개, 그 다음에 사고보상 아카데미는 359개, 그 다음에 사고에서 보상까지는 471개, 그러니까 500개, 500개, 800개 하면 1800개 정도의 어떤 그 블로그 포스팅이 있고, 물론 대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례. 인터넷 블로그에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한 사례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 처리됐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만큼 사실 도움이 되고 읽는 분들하고 도움이 되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이렇게 편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례가 없이 그냥 내용들만 계속 있다면 아무래도 사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고에서 보상까지 최신 글을 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올린 게 뭐 삼복색 골조를 올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례와 관련된 뭐 영상 필름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골조리 됐고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실제 서류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들이 실제 이 사람이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해왔구나, 실제로 처리한 사례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8주인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얼마입니다. 뭐 종골골절인데 합의금 이때 얼마나 받아요? 네, 얼마 받습니다. 뭐 척추골절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습니까? 네,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사례를 경험한 분들은 예외의 경우로 많이 겪었죠. 예외의 경우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8주면 이 정도 받는다? 종골골절이니까 이 정도 받는다? 그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죠. 일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메모장을 꺼내서 한번 이것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종골골절이에요. 만약에 근제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근제는 산재에서 받는 합의금을 빼고 나머지 초과손해액이 근제 합의금이 됩니다. 그럼 산재에서 14급이 나올지 12급이 나올지를 봐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 14급을 받게 되면 동통장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종고골절로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분쇄골절인지 아니면 단순골절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달리 말하면 산재에서 14급 나왔다고 해서 근제는 영구장애와 한시장애를 따질 때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에 따라서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근제에서 합의금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종골골절로 14급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영상을 보니까 14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경미한 골절이었다라고 한다면 한시장애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14급이라 할지라도 관절면을 침범했는데 14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제가 다른 제 컨텐츠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다시 12급으로 재청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절면을 먹은 골절인데 14급이 나왔다는 이유로 한시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영구로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영구로 잡아서 진행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산지에서 14급 나왔는데 어떻게 영구장애를 인정하겠느냐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영구가 나오게 됐을 때는 보통 몇천 단위예요. 한시장애로 끝나게 되면 위자료 정도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 많아요. 그러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종골골절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입니다. 분쇄골절이세요? 당연히 뭐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위험하죠. 척추 압박골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그리고 인대 손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고정술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뒤에 핀을 빼는지, 영구적으로 가져가는지, 골다공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설명한다면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쉽게 얘기를 못하죠.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끝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그럼 제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종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시장애와 영구장애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0에서 5,000이요. 1,000에서 1억이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세하게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 딱 들었을 때 얼마다, 이거는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송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골골절에 대해서 혹시 소송 사례를 보셨습니까? 저도 뭐 조만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저는 판례를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척추 압박골절만 하더라도 고정술을 하면은 요추 1번 배우부 같은 경우에는 뭐 32%였어요. 였는데 지금은요, 고정술은 배우부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면 30% 연구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30% 너무 과하다. 노동력 상실률 100% 중에서 추체 3개를 묶었는데 3분의 1을 준 건 너무 과함으로 좀 감액해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 32%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 적용해서 약 한 24% 정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수정 맥브라이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수정 맥브라이드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24% 영구로 판정하는 신체 감정 사례가 10개 중에 최소 7개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손사와 제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보험에서 법무팀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럼 청구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아닌 송무팀이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겠죠. 그럼 받는 과정에서 송무팀은 이런 소송에 대해 축적되어 있는 경험칙들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내립니다. 이 정도 선 이상이면 차라리 소송을 받아라. 그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전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 30% 연구 받았으니까 이번 건도 30% 연구 되겠지라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보험회사는 다투게 되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30% 왜 안 줘요? 나 옛날에 받았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민원 남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액 차이가 크니까 소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피해자분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축적된 어떤 기록들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관상 합의금을 뽑아보고 소송 시에 나오는 신체 감정 사례를 뽑아가지고 쭉 뽑아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는 게 나을지, 그리고 현재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면 손상 여부라든가 수술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예후 예상되는 합병증이 이렇게 되니까 약관 상합의금과 소송시 예상금액의 중간선에서 보험금이 산정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에도 야 이거는 소송했을 때 자기네들이 무조건 실익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선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 건들을 하면서 축적이 돼야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장애만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애만 잘 받으면 됩니까? 그냥 뭐 조그마한 의원이든 공신력이 없는 병원에 가서 그냥 뭐 장애만 잘 받으면은 주겠습니까? 보험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송무팀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장애가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끊어줬으니까 이거 다 줘야지, 이거 땡겨와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장애만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가 잘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해야죠.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냥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그거는 소송 신체 감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심사 방향에 따라서 진행 방향도 달라져야 되겠죠. 똑같은 종골골절인데 A사에 청구 들어가고 B사에 청구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건인데. 그러면은 각각의 회사에 있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담당자는 자문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담당자는 금액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는지 알아보고 안 되면 자문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심사하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성향에 따라서 이 대안의 강도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해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향에 서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건 무조건 민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윽박지르다시피 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명분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뭘까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 세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노하우입니다. 결국은 이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이 노하우가 있는 손해상사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번 여러분들 사고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큰 사고들은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사고에 대해서 단순히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노하우, 둘째도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밑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누르면 상담 신청이 이렇게 뜹니다. 저걸 클릭하시면은 옆에 이렇게 상담 신청 란이 뜹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메일로 들어오니까 제가 받아보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보상마스터 TV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손해상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 정말 잘하는 후회 없는 손해상사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강의를 많이 해도 사진을 안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프로필 만들 일이 있는데 사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즘에 좀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손해상사 이윤석 치시면 뭐 뉴스글도 뜨고 뭐 블로그에서 내용들이 뜨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상사 선택 방법 요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